2023년 5월에 공백이가 읽은 10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제가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 5월에 공백이가 읽은 10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진짜 압도적으로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10권 중에 8권이 소설이에요. 그 중에 4권이 한 시리즈입니다. 제 영상 계속 봐왔던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은행나무에서 나온 노벨라 시리즈인데요. 한 권씩 설명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책은요, 노벨라의 7번째 책, 최진영 작가님의 구애 증명입니다. 아마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요. 이 책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소설에는요, 구와 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어릴 적부터 서로밖에 모르는 사이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넘어서, 짝이라는 말을 넘어서 그냥 거의 한 몸 같은 사이예요. 소설의 시작 지점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담이 구의 시체 곁을 지키고 있고요. 담은 구의 시체를 잘 감추고 싶어 하고요. 더 나아가서 시체를 먹으려고 결심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이죠. 소설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가 왜 죽게 되었고 담이 이 시체를 두고 왜 먹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대로 펼쳐집니다. 이 소설은 두 가지 흐름에서 독자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 두 사람의 사이겠죠. 세상 그 무엇일지라도 뛰어넘어 버리는 사랑. 두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행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곁을 지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도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현실에 대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사실 스포가 될까봐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내는 두 주인공의 사연이 구의 시체를 먹겠다는 담의 어떤 기괴한 결정에 대한 설명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노벨라의 다른 책들이 그렇듯이 구의 증명 역시 굉장히 후루룩 읽히는 책이었고요. 그런데도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 그것들을 묘사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남아서 인상 깊었던 책이었습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노벨라의 10번째 책, 박문영 작가님의 허니비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이라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SF 소설인 허니비는요,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남은 인류들이 각자의 구역에서 지구를 재건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생식의 확률이 정말 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클론 아이들을 배양하고 양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허니비라는 이름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끕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자연생식 능력을 가진 사람만 출연할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짝이 되면 반드시 자연생식으로 아기를 출산해야만 해요. 사람들은 이 허니비라는 프로그램에 열광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자연생식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클론 아이들에게는 차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주인공들이 이 오염되어 버린 세상과 허니비를 중심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것이 소설 허니비의 내용입니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작은 나아감, 작은 기댈 곳을 믿게 하는 소설이었고요. 동시에 흥미로운 설정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박문영 작가님의 허니비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노벨라의 15번째 소설, 취미는 사생활입니다. 장진영 작가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주인공인 은협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넷이거든요. 이 네 아이의 엄마로서 온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례적인 한파가 닥쳐와서 아이들의 피부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요. 장롱에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아내기도 해요. 그야말로 미쳐버릴 것만 같은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는 은협에게는 그래도 너무나 다행히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은협이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아랫집 여자예요. 이 아래층 여성은요, 은협의 아이들을 케어해주기도 하고요, 은협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대가 없이 은협을 돕습니다. 은협은 이 언니 덕분에 겨우겨우 숨통이 트여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자, 이러던 중에 은엽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뭐냐? 집주인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살던 집에 전세를 빼달라 라는 통보를 들은 거예요. 은엽과 언니는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제가 이번 달에 이 노벨라 시리즈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스페셜 픽을 뭘 줄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취미는 사생활에 스페셜 픽을 준 이유는 진짜 딱 하나예요. 이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입니다. 소설이 주는 의미나 여운, 대담한 시도 같은 것들은 다른 소설이 더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소설은 그 재미와 반전만으로도 독자를 완전하게 사로잡는 소설이었거든요. 그 점이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서 이렇게 스페셜 픽으로 꼽아보게 됐어요. 장진영 작가님의 취미는 사생활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황모가 작가님의 서브플롯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예요. 진짜 독특한 책이었고요. 퍼즐을 풀어나가는 듯이 읽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었어요. 서브플롯의 주인공은요,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어딘가 미묘하게 이상해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카와 함께 즐겁게 보던 애니메이션의 존재가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이상해요. 어딘가 일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주인공은 묘한 기시감을 느끼면서 세계를 가늠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게 혼란한 주인공의 눈앞에 어느 날 이런 문장이 떠올라요. 서브플롯 퀘스트에 실패했습니다. 메인 플롯으로 돌아갑니다. 이 문장과 함께 주인공은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순간이동하듯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메시지와 요청과 순간이동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게 되죠. 이 소설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서 형식이 가장 독특했어요. 그 형식이 독자의 손에 어떤 메시지를 어렵사리 쥐어주거든요. 근데 또 그 메시지가 굉장히 찡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인상 깊은 소설로 기억될 것 같아서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으로 꼽아본 책이에요. 황모가 작가님의 서브플롯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정하나 작가님의 친밀한 이방인이에요. 이 유명한 책을 저는 이제서야 읽어보게 됐네요. 이 작품은 수지 주연의 6부작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직업적으로 커다란 침체기에 빠진 소설가인 나가 주인공입니다. 나는 어느 날 신문에서 한 광고를 접하게 돼요. 근데 이 광고가 묘한 게 자신이 아주 옛날에 문예 공모전에 써서 냈다가 낙방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소설의 한 문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을 쓴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가 실려 있는 거죠. 나는 너무 이상하고 궁금한 마음에 이 광고를 낸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기묘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광고를 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설을 자기의 남편이 썼다고 하는데 그는 지금 행방불명이 된 상태다. 그가 남긴 일기장을 통해서 살펴보니 그의 모든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설가로서 호기심이 동한 나는 이 사람의 정체를 추적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요, 학위부터 직업, 하고 다니는 모양새, 자신의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특성 등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인물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먼저 본 후에 그 다음에 안나라는 드라마까지 함께 연결을 해서 봤는데요. 같으면서도 다른 이 두 작품이 주는 재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야말로 소설은 소설의 자리에서, 드라마는 드라마의 자리에서 각자의 할 일을 너무 잘 해내면서 그 장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에서는 좀 더 극적으로 각색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스토리와 갈등, 화려하고 대담한 소품이나 의상 같은 것들이 완전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소설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겹겹의 진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혹시 이 작품 안 보셨거나 아님 소설이나 드라마 한쪽만 보신 분들은 꼭 연결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작품이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두 배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하나 작가님의 친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슴슴하고 따뜻한 매력을 가진 책, 이주란 작가님의 별일은 없고요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소설인데다가 단편 소설집이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주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각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달라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주인공들은요, 크고 작은 상처를 품고 있거나 그 시기를 지나온 상태입니다. 누구는 직장에서 못 견디고 퇴사를 한 상태고요. 누구는 과거의 가정폭력의 기억을 안고 있고, 누구는 엄마를 잃고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누군가는 모든 것을 참으면서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이기도 해요.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 사건의 시점을 지나온 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사건 이후의 사람들 모습만을 다루고 있어요. 이들이 그 일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혹은 그 상처나 사연들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거나 문득문득 다시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들만을 은근하게 말해줄 뿐이죠. 소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주인공들의 사연이나 마음을 독자가 온 힘으로 가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소설의 재미와 정서를 2배로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조용하지만 끝이 없이 잔잔하게 이어지는 파문 같은 책 이주란 작가님의 별일은 없고요 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작가의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책은 파트리크 G. 스킨트의 소설 기피의 강요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다른 디자인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새에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책이 얇은 반면에 이 디자인 때문일까요? 가격은 조금 비싸요. 자, 어쨌든 이 책에는 4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목차랑 해설 같은 걸 빼면 이 책의 전체 페이지가 한 65, 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4작품으로 나눴으니까 전부 다 상당히 짧은 작품이겠죠? 그러면서도 매우 강력한 메시지와 은유를 던져주는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 작품이자 표제작인 기피의 강요에서는 평론가로부터 깊이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화가가 그 말에 사로잡혀서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두 번째 승부라는 작품은 보수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마을 최고의 체스 실력자와 뭔가 어딘가 영험한 분위기의 신참 도전자가 체스 결투를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우화적인 소설이에요. 세 번째, 장인 미사르의 유언이라는 소설은요, 세상과 사람이 점점 석화되어 간다라는 내용으로 아주 다급하게 쓰여진 미사르의 유언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번째, 문학의 건망증이라는 작품은 너무 좋은 책을 읽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웃기고 슬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진짜 우화에 가까울 정도로 짧게 압축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길이와는 별개로 독자들이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이야기할 것도 참 많고요. 해석도 다채롭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을 독서할지라도 다양한 쟁점을 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책이에요. 기피의 강요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책 스즈메의 문단속이에요. 너의 이름은 그리고 날씨의 아이에 이어서 재난 3부작 중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책이죠. 영화와 동시에 제작된 책인데 작업 시간을 보면 이 스토리를 구상하고 내용을 써내는 데만 전체 작업 시간의 한 60%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스토리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였고 제작 단계부터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이게 책이지만 영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개봉 중이기도 해서 제가 스포를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죠. 아주 초반의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스즈메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 등교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언덕으로 올라오는 엄청난 미남을 마주하게 돼요. 이 미남이 대뜸 스즈메에게 문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스즈메는 의아하긴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본 후에 과거에 리조트가 잔뜩 있었던 산속을 가리킵니다. 남자는 그 산을 향해서 가고요. 스즈메는 학교로 가요. 근데 학교에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 이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잘생기기도 했지만 어딘가 마음을 끄는 묘한 구석이 있었던 거죠. 스즈메는 남자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산속으로 뛰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완전히 다른 세계와 이어진 듯한 신비로운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남자와 함께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 책이 아까 재난 3부작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본 대지진을 테마로 하고 있는 책이어서 이 속에 정말 많은 장치와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 책이 로드무비 형식을 띠고 있는데 스즈메가 여행하는 모든 지역들이 과거에 지진 피해를 크게 입었던 지역들이기도 하고요.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나 동물들 역시 일본에서 지진과 관련이 있는 존재들로 여겨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즈메가 남자와 하는 일 역시 재난, 지진과 관련이 있고요. 이런 의미와 장치들을 아주 꼭꼭 숨겨뒀기 때문에 그걸 찾는 재미가 있었던 소설이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영화로도 보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의 문단속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소설이 끝났고 다른 장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책은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입니다. 바다라는 이 크고 넓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삶의 철학, 인생의 철학을 펼쳐낸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에세이에 가깝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바다에 아주 큰 관심을 가져왔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바다는 미지의 세계임과 동시에 수많은 은유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무서운 자연의 일부이자 휴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바다의 이런 다층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바다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양, 항해, 등대, 세이렌, 파도 이런 것들이요. 이 책은 이렇게 바다와 연결된 키워드들을 목차 하나하나에 담아두고 그와 연결해서 인생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런 컨셉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구매를 했던 책인데요. 저는 사실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런 매력적인 키워드들에 엮여진 글들이 조금 피상적이고 뻔한 느낌이 있었어요. 동어 반복도 조금 느껴지고요. 제게는 그렇게 큰 여운이나 깊이로 남은 책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철학책을 기대했는데 약간 힐링 에세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요. 아름다운 언어와 비유 그리고 그림으로 작가가 제시하는 삶의 통찰 같은 걸 들어보기에는 괜찮은 책이었지만 제가 기대한 바와는 조금 달랐던 책이네요. 로랑스 드빌레르의 모든 삶은 흐른다 였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이번 달 제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 이레네 바이어호의 갈대 속의 영혼입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했던 책이니만큼 간단하게 그 주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책에 대한 책이죠. 과거 책과 문자, 기록 매체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어떤 식으로 위기를 맞곤 했는지, 그 다사다난한 일들 속에서도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지 이 책은 폭넓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방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주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책에 대한 역사책이자 교양서 같은 느낌인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두 기억하거나 다 바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재미 자체로도 너무 큰 의미를 주는 책이었고요. 몇 군데 기억에 남는 구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은 책이었어요. 두껍고 낯선 이야기들이 많은 책이라서 읽기가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독서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책과 관련된 이야기 하거나 강연할 때 정말 많이 참고하고 들춰보게 될 책일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공유할 만한 메시지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책 매니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책을 만들고 책을 전하고 책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멋진가 가늠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레네 바이어호의 책 갈대 속의 영혼을 세 번째 스페셜픽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5월에 공백이가 읽은 10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는 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하는 책, 방금 산 책 등 오만 책들이 올려져서 아주 정신이 없는데요. 또 얼른 이것들 다 읽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공복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